2005년 10월 24일 오전 8시경 외주회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던 53세의 남성은 고용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고용주는 세무청 환경보호과로 가서 일상적인 냉방설비 유지 관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공구 가방을 들고 즉시 세무청으로 향했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33층에 올라가 동료들을 만난 후 작업을 시작했죠. 정오 무렵 그는 혼자 송풍실에 들어가 사다리를 타고 공조 시스템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송풍기실에는 조명이 좋지 않았고 그는 단지 노동자가 실수로 감전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죠. 그는 너무 놀라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을 다시 찾았고 자세히 다가가 보니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2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세무청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33층을 통제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인은 여성으로 누워 있었고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 있었습니다.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여성의 신원을 입증할 만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은 검게 변색되어 대략적인 나이도 판단할 수 없었죠. 이어 수사관들은 건물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여성의 부검도 실행되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155cm이며 체중은 44kg이었으며 나이는 40세 전후로 보았습니다. 자상이 발견되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 심각한 외상은 없었고 부검인은 고인이 질식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몸에서 타인의 생체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송풍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량의 열이 발생하고 주말 휴무 시에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온도차는 10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로 인해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언론사들은 여성과 관련된 뉴스를 반복해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주재 태국 총영사는 이 보도를 접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3일 오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중국계 태국인 시에리핑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날 밤 수사팀은 시에리핑의 호주인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그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태국 영사도 시에리핑의 가족에게 연락해 홍콩으로 온 뒤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그녀의 여동생은 즉시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비교 대조 결과 세무청에서 발견된 여성은 2주 동안 실종됐던 보석상 시에리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40세였던 시에리핑은 광둥성 출신으로 태국에서 태어났으며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 태국과 미얀마에서 보석을 채굴했고 이후 마다가스카르로 진출해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에리핑의 가족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한때 태국에서 손꼽히는 보석 가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학 시절 시에리핑은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졸업 후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방콕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1988년 시에리핑은 아렉이라는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에리핑은 몇 차례 유산을 겪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자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3년 두 사람은 합의하에 평화롭게 이혼했고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불행히도 시에리핑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미국에서 결혼 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시에리핑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시에리핑은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 등으로 출장을 다니게 됩니다. 이 시기 그녀는 영화 감독인 뮬러를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뮬러는 촬영을 위해 홍콩을 자주 찾았고 동시에 시에리핑은 2005년 9월 12일에 개막한 홍콩 디즈니랜드를 동경해 홍콩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05년 10월 10일 홍콩으로 향했고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시에리핑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 동안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알렸고 13일은 디즈니랜드에서 놀 것이며
14일에 방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0월 11일 이른 아침, 뮬러는 일하러 나섰고 중간에 그는 시에리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뮬러는 시에리핑에게 세무청사 40층에 있는 영화 서비스 총괄과에 가서 영화 제작 관련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시에리핑도 세무청사 9층에서 사업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무청사에 도착해보니 이날은 중양절이라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경 시에리핑은 뮬러에게 전화를 걸어 쇼핑을 할 예정이며 어제 부탁한 책을 가져다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자매는 매우 사이가 좋아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언니의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뮬러에게 이 상황을 물었죠. 하지만 뮬러 역시 시에리핑이 어디에 있는지, 왜 전화기가 꺼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에리핑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도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뮬러는 혹시나 싶어 세무청으로 향한 뒤 그곳을 둘러보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뮬러는 태국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이날 오후 실종자 조사팀은 사건을 인계받았고 조사 결과 시에리핑이 아직 홍콩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에리핑의 사진과 정보는 각 지역 순찰대에 보내졌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에리핑은 실종된 상태였죠. 이 송풍기실은 환경청 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부터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업체 근로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송풍기실의 개방 시간도 잦아졌습니다. 건물 화물 엘리베이터와 승객용 엘리베이터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직원 전용 13호 엘리베이터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외주 업체가 유지보수를 시작하면서 최근 비직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호 엘리베이터가 33층에 들어서면 오른쪽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송풍기실이 위치하고 있었죠. 시에리핑의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가방에는 여권과 다이아몬드 반지, 휴대폰 2대, 소량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죠. 그 신용카드는 10월 14일 새벽 한 상가 ATM 기계에서 사용되었지만 비밀번호를 4차례 잘못 입력해 결국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이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13호 엘리베이터에서 목표물을 기다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범인이 시에리핑을 위협했고 송풍기실로 데려간 것으로 보았죠. 범인은 시에리핑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시에리핑은 아마도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범인은 시에리핑을 살해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3m 위에 올려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3m 높이 위에 한 사람이 시신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범인은 최소 2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수사팀은 건물 직원들과 외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인근 지하철역 CCTV를 살펴보았고 12일 시에리핑이 세무청사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내 CCTV에서는 시에리핑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외주 근로자들을 면담했지만 그들에게서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인 2006년 1월 23일 경찰은 시에리핑의 동생과 남자친구 뮬러와 함께 7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단서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는 홍콩 역사상 2번째로 높은 현상금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큰 보상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뮬러는 스릴러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홍콩에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관공서에서 발생한 기괴한 사건을 다룬 영화였죠. 대략적인 줄거리도 시에리핑의 사건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뮬러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작진의 퇴출을 요구했고 결국 촬영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잊혀갔습니다. 뜻밖의 3년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고 시에리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2008년 5월 15일 오전 5시경 홍콩 책납콕 국제공항에서 지상 근무 서비스 직원이자 화물부서 책임자인 쉬제는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공항 서비스 직원인 추샤오옌이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 며칠 동안 홍콩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샤오옌은 쉬젠에게 대신 회사에 휴가 신청을 부탁했었죠. 그런데 이 문자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추샤오옌과 쉬젠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접 추샤오옌이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쉬제는 추샤오옌에게 이 문자를 받은 후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잠시 후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역시나 추샤오옌은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 3시경 그녀의 아버지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3, 4일 뒤에 집에 갈 거예요. 지금 친구를 돕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입금해 주세요. 이 문자를 받은 추샤오옌의 아버지는 당황했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샤오옌이 실종된 지 24시간도 채 안 됐고 위험에 처했다는 징후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추샤오옌과 연락되는 사람은 없었고 이렇게 이 사건은 실종자 수사팀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공항으로 향한 뒤 쉬젠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에게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월 17일 오전 추샤오옌의 어머니와 쉬젠은 은행에 가서 추샤오옌의 계좌를 살펴보았는데 15일 오전 1시 50분경 한 상가 ATM 기계에서 7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고 얼마 후 다시 36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6일 상가의 또 다른 ATM기에서 370만 원이 다시 인출되었죠. 이때 추샤오옌의 계좌에는 300만 원이 조금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5월 19일 이른 아침 추샤오옌의 어머니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고 딸에 남아있던 돈이 17일 저녁에 또다시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쉬제는 추샤오옌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받았고 그 내용은 추샤오옌의 몸값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쉬제는 너무 놀라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쉬젠에게 계속해서 상대방과 연락하고 흥정하는 척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렇게 쉬젠은 상대방과 협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수사팀은 통신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문자를 보내는 인물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추샤오옌은 어려서부터 품행이 바르고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또래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추샤오옌은 중학교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주융창을 만났고 금세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추샤오옌은 주융창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국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융창은 그녀를 그리워했고 한때 우울증을 앓았으며 반년 넘게 치료한 후에야 호전되었었죠. 추샤오옌의 돈을 인출했던 상가가 주융창이 사는 곳 근처였기 때문에 수사팀은 주융창을 주요 용의자라고 판단합니다. 몸값 요구 메시지의 위치 또한 주융창 거주지 근처였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고 주융창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샤오옌이 실종된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융창의 몸을 수색했지만 추샤오옌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쉬젠에게 추샤오옌의 번호로 다시 연락해 보라고 알렸고 놀랍게도 범인은 추샤오옌의 번호로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융창이 취조실에 있는데 답장이 왔다는 것은 그가 범인이 아니거나 혹은 공범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쉬젠에게 범인과 계속해서 대화할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범인은 22일 오후 8시에 몸값을 흰색 가방에 담아 구룡버스 한 좌석에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5월 22일 오후 8시 버스의 경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사복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되었습니다. 사복 경찰관은 한 남성이 계속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을 발견했고 유심히 살펴보니 이 남자가 범인임이 틀림없었죠. 범인에게 공범이 있는 것을 우려해 성급하게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행하기로 결정했고 오후 9시 50분
그 용의자는 한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 수사팀은 문을 부수고 우르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4명을 체포했습니다. 침실에서 몸값을 요구하는 메모와 추샤오옌의 소유로 의심되는 일부 금품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4명은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들 중 수진탕이라는 남성이 자신이 추샤오옌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25세였던 수진탕은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가전제품 수리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박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이 힘을 모아 가까스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수진탕은 몇 달 전 대부업체로부터 약 1,300만 원을 빌려 대만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데 모두 탕진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대출회사가 빚을 추심하기 시작했고 돈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자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열흘 전 시신을 유기할 곳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그는 수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수로의 수위는 보통 3cm 정도로 매우 얕기 때문에 시신이 다른 곳으로 표류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일반적으로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장소였죠. 마음을 굳힌 수진탕은 5월 15일 새벽 상가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 돌아오는 추샤오옌을 보고 즉시 달려가 위협하며 수로 근처로 향한 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협박하게 됩니다. 추샤오옌은 저항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비밀번호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진탕은 처음부터 살려줄 생각이 없었죠. 이후 수진탕은 자신의 DNA가 남아있을까봐 집으로 돌아온 뒤 세척제를 꺼내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증거인멸을 마친 시각은 오전 6시경이었고 이미 많은 주민들이 수로 밖에서 아침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탕은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후에야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수진탕은 추샤오옌의 돈을 인출한 후 대부업체에 갚지 않고 그 돈마저 친구들과 탕진하고 말았죠. 5월 19일 대부업체가 수진탕에게 빚을 독촉하자 그제야 수진탕은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추샤오옌을 찾지 못했고 수진탕은 추샤오옌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추샤오옌의 심카드를 이용해 몸값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신문실에 구금됐던 추샤오옌의 전 남자친구인 주융창은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수진탕은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3월 30일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해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고 판사는 수진탕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추샤오옌의 사건은 해결된 셈이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3년 전 세무청사에서 발생한 시에리핑의 사건과 많은 점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시에리핑의 실종 이틀 뒤인 10월 14일 누군가 한 상가 ATM 기계에서 그녀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려 했고 그 ATM 기계는 추샤오옌의 현금을 인출한 곳이었습니다. 시에리핑의 몸은 세제로 청소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추샤오옌도 역시 세제로 청소돼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시신을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고 단지 누군가에게 걸리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진탕은 이전에 냉방 시스템 정비공으로 일했고 시에리핑이 살해된 시점에 그는 세무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수진탕을 계속 신문했지만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에리핑의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팀은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었죠. 한 사람이 3m 위에 시에리핑을 올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CCTV를 다시 살펴보았고 수진탕과 한 남성이 건물 근처에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성의 이름은 거지후이로 한때 수진탕과 동창이기도 했었죠. 수사팀은 그가 공범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8년 6월 6일 그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거지후이도 수진탕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끊임없이 거지후이를 설득했고 결국 자신이 수진탕을 도와 시신을 운반했다며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2005년 10월의 어느 날 수진탕은 거지후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업무가 있으니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예정된 장소에서 만났지만 송풍기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진탕은 구체적인 업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청사 33층에 도착한 수진탕은 거지후이에게 장갑을 끼라고 지시한 뒤 그를 데리고 송풍기실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시에리핑의 시신이 거지후이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지후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수진탕이 꺼낸 흉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운반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깨끗이 청소한 후 그곳을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 수진탕은 거지후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휴대폰을 보여주며 시에리핑의 물건이라고 말했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말했다고 합니다. 자백을 받은 경찰은 다시 수진탕을 기소하였죠. 이어 수사팀은 수진탕의 자택을 수색했고 시에리핑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법의학자는 그 흉기가 시에리핑의 몸에 남은 자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3월 시에리핑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시에리핑의 가족뿐만 아니라 추샤오옌의 가족들과 쉬젠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수진탕은 재판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유가족을 쳐다보기만 했었죠. 거지후이는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2010년 3월 9일 배심원단은 3시간의 심해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고 수진탕은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